기초 개념의 어려움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계속 해보려면은 지쳐버리거든요. 기초 실력에 문제가 있는가 그걸 좀 점검을. 제 솔직한 답변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정적으로 몇 마디 제가 답을 해보겠습니다. 생각할 거리 시작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질문을 더 주시고 같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전적 영향에 대해서는 정말로 함부로 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유전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받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과학자들이 이걸 정량화하기 위해서 유전성이라는 개념을 정의했어요. 우리가 나타나는 각종 다양한 차이들 중에서 유전적 영향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그거를 정량화한 것이 유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하면은 신체적 특성 이런 데 비하면은 훨씬 복잡한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유전성을 믿을만하게 측정한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편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세히 보고 비판했을 때 정말로 믿을만하게 살아남는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좀 재밌는 결과들도 있는데 사람의 신장, 키의 경우에는 유전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연구 결과에 따라서 80% 정도 된다는 결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료가 상당히 재밌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자료 중에 한국 여성의 키의 평균에 대한 자료가 있었는데 1914년에서 2014년 사이에 평균 신장이 약 20cm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전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야지 될 것 같은데 환경 차이 때문에 20cm가 차이가 난 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런데 유전성이 80%인 경우에도 20cm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유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수학적 실력이 유전성이 강하다고 그래도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별로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이 어떻게 비교되는지 이 자료 수집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주의를 줄 만한 점은 가령 신문 기사 같은 데서 어느 나라에서는 이렇게 한다, 또 저 나라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런 기사들 보면은 그런 것들은 믿을 만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커리큘럼의 굉장히 일부를 보고서는 저거는 좋은 건가 보다 그런 거거든요. 물론 국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비교하기 위해서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라는 기구에서 1996년부터 TIMS라는 국제 비교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여러 나라 13, 14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도 하고 설문도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자료를 수집하거든요. 자료 수집 결과를 봐도 참 비교하기 어렵다는 게 첫 번째 결론인데,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면서도 비슷한 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좀 시간이 걸리면서 정착하는 커리큘럼은 근본적으로 사회의 필요에 따라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그런 압력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커리큘럼의 가장 코어 부분, 그러니까 중심적인 부분들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체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테크닉, 새로운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은 나라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죠. 그래도 비슷한 점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 이제 제 의견인데,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같으면은 가령 미국, 영국 같은 나라에 비하면은 공부를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아이들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이 굉장히 강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이 더 높은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커리큘럼의 많은 부분은 그래도 비슷한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또 구체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참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음식에 편식될 경우에도 건강한 식단이 다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의 경우에, 편식의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률적인 답을 주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억지로 먹여도 안 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탐스럽게 포장해야지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낭비를 감수하고 계속 먹여봐야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좀 버려지더라도 자꾸 먹여보면은 아이들이 점차 맛을 들인다, 이런 종류의
조언들이 수학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정말로 음식 편식할 때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생각하다 보면은 수학 편식에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자꾸 접촉을 시키고 맛있게 포장하고 재밌게 포장하는 방법들도 계속 탐구해야지 되고, 그렇지만은 너무 성급하게 억지로 먹이려면 역효과가 나오니까 조심해야지 되고, 다양하게 생각해야지 된다. 음식의 편식처럼 수학 편식은 천천히 극복해도 괜찮으니까 덜 성급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분명하게 기억한 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나눗셈 못한다고 어머니한테 크게 야단맞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도 굉장히 못했었는데, 제가 겸손하게 하려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수학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제가 수학을 잘한다는 느낌을 갖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거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게 답인데요. 의견이라도 드리려면은 아이가 정말로 어떤 것들을 어려워하는지, 이런 종류의 문제에는 또 저렇게 반응한다, 이런 것들 한참 관찰하기 전에는 사실 의견을 갖기도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 내 경험을 근거로 혹시 도움이 될까 조언을 드리자면은, 기초 개념의 어려움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기초 실력이 왜 어려운가, 왜 중요한가, 그 말씀드리자면 그건 기초 체력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특히 어려운 문제 풀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봐야지 되거든요. 안 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해봐야만 문제 적용에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 되는 방향을 계속 해보려면은 안 되는 방향 하다가 지쳐버리거든요. 기초 실력이 없으면. 기초 실력에 문제가 있는가, 그걸 좀 점검을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기초 개념을 잘 알고 있을 때는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으니까 계속 방향이 생기고, 기초 실력이 없으면은 그게 잘 안 되고, 그걸 좀 점검해 보는 게 어떤가. 틀린 방향으로 가는 실험을 해보다가 지치지 않으려면은 기초 실력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겁니다. 객관적인 느낌으로는 1학년이면은 걱정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다른 아이들이 막 잘하고 있으면 부모로서 걱정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따라가게 하고 싶고, 그래서 일단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은 평소에 좀 가벼운 연습을 자주 하는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로 수를 세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은 생활하면서도 할 수 있는 연습들이 많잖아요. 뭐 층계를 올라가면서 발자국 수를 센다든지, 지나가는 행인의 수를 세는 게임 같은 것들을 어릴 때부터 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집 앞에 어떤 길목을 지나가는 행인의 수를 세볼 때 10분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몇 명이 지나가는데 한번 세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추적하면서 기록해 보면은 일종의 사회학 실험도 동시에 되고, 그러면서 수를 세는 연습도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합쳐가지고 좀 통합적으로 수 세는 데 익숙해지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건 한 가지 예인데 이 비슷한 종류의 게임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엉뚱한 게임을 하나 제가 생각했는데요. 바둑알 같은 거를 한 줌 꺼내가지고 바닥에 뿌린 다음에 몇 개인지 금방 알아맞히는 게임을 해봐요. 당연히 세보지 않으면 몇 개인지 알 수는 없거든요. 덮어놓고 직관적으로 알아맞히는 게임 해보면 한번 재밌는 게, 그래가지고 가장 가깝게 맞힌 사람이 이긴다든지, 혹은 한 점을 딴다든지, 그런 식으로 게임을 만들면은 누가 더 가까운지 알려면은 세봐야지 되기 때문에 그때도 세는 연습이 되거든요. 게임을 하면서 게임 자체는 직관적으로 금방 알아맞혀보는 게임, 그 다음에 누가 이겼는지 확인할 때 세보면서 수 세는 연습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는데요. 게임 겸 탐구를 통해서 수 세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 근데 뭐 이런 방법들이 아니더라도 부모님들도 직접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이것도 제 아이를 봐야지 되겠지만은,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어려운 문제를 잘 풀고 있으면은 크게 걱정할 건 없지 않나, 그 느낌이고, 꼭 틀린다는 거를 부모가 관찰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게 알려주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자기가 한 문제풀이, 한 작업을 점검하는 기술은 중요하긴 한 것 같거든요. 틀렸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있지만은 점검하는 실력을 계속 키우는 거는 좋으니까, 문제를 풀고 나서도
가령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도 컴퓨터가 금방 알려줄 수도 있는데 스스로 점검해보는 연습을 좀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이 틀렸다고 가르쳐주기 전에 스스로 답을 보고 직접 발견해보는 연습.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필요한 기술도 습득이 되고 쉽게 틀리는 것도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실력을 하나 더 키워주고 싶으면은 금방금방 실수를 지적받는 것보다 아이 스스로 문제 풀고 나서 가령 문제지를 하나 다 풀고 나서 한번 점검해보는 연습을 하게끔 권장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질문은 저절로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글을 모르기 전에 말을 배우잖아요. 근데 말을 배우는 것처럼 수학 개념은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거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잘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글 배우기 전에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있고 그걸 하면서 약간 생각하게 만드는 자극들도 있고 물건의 크기 순서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은 거. 굉장히 어린아이라고 그래도 이거는 크고 저거는 작다. 그러면은 물건 5개가 있으면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위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굉장히 쉬운 걸로 했다가 조금 섬세한 구분을 하기 시작했을 때 크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크다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크다는 걸 어떻게 해야지 될지 거의 분명치가 않거든요. 가장 긴 교회도 있고 가장 높은 교회도 있고 어느 쪽에 길이 크다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는 더 길고 하나는 더 높은데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의외로 그런 질문에 반응을 잘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수학적인 개념을 습득하는 건 굉장히 일찍 시작하는데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는 거는 그것도 어릴 때부터 가능한 것 같아요. 그게 제 일단 답변입니다. 일단은 같이 탐구해 보는 게 좋아요. 사용하는 거는 사방돼서 사용한다는 게 답인데 실제 어려움은 어디서 나오나 하면은 많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인터넷을 통해서 의사소통도 하고 녹화도 하고 이런 데서 굉장히 고등한 수학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문가들이 그걸 보통 많이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정작 파악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은 사례들을 통해서 배워나가야지 되는데 근데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찾기는 했어요. 제가 검색을 해야지 된다고 그랬는데 단순 검색을 끝나지 않는 게 좀 중요해요. 검색을 하면은 검색 엔진에 떠오르는 웹페이지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이제 탐구를 해볼 필요도 있고 제 생각으로는 아이들이 어리다면은 가령 부모가 이거를 잘 해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한테 어떻게 전해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부모한테도 어렵거든요. 근데 어렵기는 하지만 이 습관을 들이면은 재미도 있죠. 당연히 그 세상을 파악해가는 과정이니까 수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질문을 중심으로 이거저거 들여다보면서 그만큼 복잡한 검색, 공부하는 검색을 통해서 배워보면은 정말로 사방돼서 사용한다는 걸 사실 금방 파악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간단한 웹사이트를 하나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대중화 웹페이지가 이제 제가 제대로 정리해 놓은 거는 아닌데 이 웹페이지에 제가 일반인들이 관심만 가질 만한 수학 자료를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동안 제가 여기저기서 강연한 것들도 링크를 걸어놨고 제가 기사 쓴 것들도 있고 다른 데 나온 자료들도 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웹사이트 중에 하나는 넘버파일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재밌는 수학적 현상에 대한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응용 또 수학 내적으로 재밌는 구조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탐구를 잘하는 웹사이트들이 많은데 수학의 응용을 포괄적으로 잘 보여주는 웹사이트가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저도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당연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찾은 웹사이트는 수학의 응용이라고 해가지고 MathIcon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웹페이지인데 일목요연하게 어떤 데 수학이 사용했는가 페이지 하나에 다 정리를 해놨는데 대부분 현대 과학 기술이 적용되는 활동에는 수학이 이용 안 되는 것들이 없는데 클릭을 해보면 이 안에 들어가면 관련 기사들을 좀 많이 링크했거든요. 그럼 여기 의학 영상 만드는 데 같으면 설명이 나오고 어떻게 해서 영상을 만들고 거기에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리고 더 자세한 기사들은 여기 링크되어 있어 가지고 들여다보면 어떤 식으로 수학이 사용되는지 이제 설명이 나오고 하면 이제 막 사람들이 싫어하는 수학 기호 공식 같은 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약간씩 탐구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거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같으면은 처음에 여기 여러 가지 적용을 갖다가 그림으로 보여준 요 페이지 하나만 봐도 어느 정도 감각은 생기죠. 제가 보여드리는 많은 웹페이지들이 영어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영어로 검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령 수학의 응용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그래도 거의
거의 대부분 영어로 돼 있거든요. 영어로 검색하는 습관을 피하면은 그 대부분 세상에 나와 있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파악해가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정보를 다 외면하게 되거든요. 검색을 통해서 약간씩 배우는 거는 영어를 지금 당장 잘하는 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가능한 것 같아요. 특정한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약간씩 찾아보면서 또 영어도 찾아보면서 구글 번역도 해가면서 찾아보면은 점점 익숙해지거든요. 영어로 자료 수집하는 것에 익숙해야지 된다. 좋은 거는 영어에 익숙해지고 나면 굉장히 많은 자료, 수학에 대한 자료도 알아낼 수 있다. 영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너무나 많은 정보를 외면하게 되지 않으려면 영어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활용하면 가령 이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수학을 어디다 사용하는 데 대한 질문 같으면 쉽게 그 질문에 대한 여러 답을 찾을 수 있다. 제가 그러니까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억하기가 참 어렵죠. 사실 한 가지 답은 가능한데, 이제 제가 아들한테 쓴 편지들을 모은 것을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아빠의 수학여행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 책을 선전하는 것이 돼서 그게 재밌는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권장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지만, 혹시 궁금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그 책 한번 들여다보면 이제 제 경험하고 제가 생각하는 자녀 교육에 대한 기본 철학은 많이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못하게 한다는 표현은 제 생각으로는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손가락 셈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손가락의 활용을 통해서 셈을 배울 뿐만 아니라 손가락을 사용 안 하고 있을 때도 손가락 사용을 극복한 단계에서도 뇌 부분의 작동 부위를 보면은 손가락을 이용할 때 작동하는 부위가 셈을 셀 때 계속 작동하는데 손가락을 이용 안 할 때도, 이런 연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손가락 셈이 중요하기는 한 것 같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손가락 셈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라도 하게 되는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느 순간에는 손가락을 하나하나 세는 거는 극복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단계에 해야 되는가는 결국 부모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못하게 한다기보다도 자연스럽게 탈피하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령 또 게임 중심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처음에 손가락을 하는 거를 내버려뒀다가 빨리 세는 거를 권장하는 게임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손가락을 점점 탈피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하게 되거든요. 점수를 따려면은 반드시 빨리 세야지 되면은,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세다가 약간씩 손가락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